651회차 현미경 분석 1부 첫 번째 경기는 아스날 대 울버햄튼의 경기입니다. 저는 아스날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수비수 칼라피오리 선수를 볼로냐에서 영입을 하면서 수비를 보강을 했습니다. 이 프리시즌 성적을 말씀을 드리면 5경기에서 4승 1패로 준수한 성적을 보여줬습니다. 이 맨유 상대로 2대1 승리, 레버쿠젠 상대로 4대1 승리, 리옹 상대로 2대0 승리를 거뒀는데 이 리버풀에게는 1대2로 패배를 당한 바 있습니다. 제가 주중에 프리뷰를 통해서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공격 쪽에서 영입이 없었기 때문에 이 공격수 영입이 조금은 아쉬웠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기존 공격수인 제주스 선수와 하베르츠 선수가 프리시즌에서 이 2골씩 넣어주면서 나쁘지 않은 골 감각을 보여줬다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수비수 마갈량이스 선수와 살리바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직전 리옹과의 평가전에서 나란히 이 코너킥 세트피스를 통해서 득점을 했기 때문에 아스날이 이번 시즌에도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강력한 세트피스 공격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미드필더 웨데고르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울버햄튼 상대로 2경기에서 2골로 굉장히 강했고, 최근에 아스날이 울버햄튼과의 상대 전적에서 6연승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상대 전적면에서도 아스날이 상당히 유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공수 에이스가 빠져나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비수 킬먼 선수가 웨스트햄으로 이적이 됐고 측면 공격수 페드로 네투 선수 역시 첼시로 이적이 됐기 때문에 이 공수에서 전력 누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포르투갈 리그에서 데리고 온 측면 자원 로드리고 고메스 선수가 이 웨스트햄과의 평가전에서 2골로 맹활약을 했고 라이프찌히 상대로도 1골을 넣었기 때문에 이 로드리고 고메스 선수가 네투 선수의 공백을 얼마만큼 메워줄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번 경기 핵심 공격수 쿠냐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 소식이 있기 때문에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 이밖에 공격수 포덴세 선수와 칼라이지치 같은 이 공격 자원들 역시 부상 여파가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아스날전을 앞두고 공격 자원 쪽에 누수가 있는 만큼 울버햄튼이 개막전부터 이변을 연출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경기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프리미어리그 공식 사무국이 울버햄튼의 게리 오닐 감독의 전술을 요약한 것인데, 이 게리 오닐 감독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상대팀의 약점을 간파를 해서 그거에 맞춤 전술을 짜는 데에 일가견이 있는 감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카운터 어태킹 팀, 역습 위주의 공격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파이널 서드로 이 공격 자원들 쿠냐나 네투 같은 드리블 돌파가 좋은 선수들이 공을 끌고 나가면서 빠르게 역습을 치는 공격 형태가 주된 루트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실제 지난 시즌 지표를 보시면 이 울버햄튼이 역습에 의한 득점이 3골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역습 지표 면에서는 오히려 아스날이 역습 득점이 7골로 울버햄튼보다 2배 이상 많았고, 지난 시즌 기준으로 역습 실점 면에서도 오히려 울버햄튼이 역습 실점이 5골, 아스날이 역습 실점이 3골로 오히려 아스날이 적었기 때문에 이 울버햄튼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역습적인 측면에서도 오히려 지난 시즌 기준으로 아스날이 좀 더 좋은 지표를 보였다는 점, 아스날이 강력한 세트피스 공격 한 방이 있다는 점과 상대 전적에서의 우위, 그리고 울버햄튼이 핵심 자원들의 이적 및 부상 여파가 심하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그래도 홈에서 아스날이 잡고 갈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1번 경기는 아스날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에버튼 대 브라이튼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개인적으로 승무패가 다 보였던 경기인데 그래도 과감하게 단통 무승부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프리시즌 성적이 1승 2무 2패 굉장히 좋지 못했는데 그래도 AS 로마와의 평가전에서는 1대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특히나 공격수 칼버트 루인 선수가 최근에 펼쳐졌던 프리시즌 경기 프레스턴과 AS 로마를 상대로 이 평가전에서 2경기 연속골을 넣었기 때문에
때문에 이 칼버트 루인 선수가 얼마만큼 부상 악령에 시달리지 않고 이번 시즌 이 정주행을 할 수 있을지가 이 에버튼의 공격적인 측면에 있어서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중 프리뷰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핵심 수비형 미드필더 오나나 선수가 아스톤 빌라로 이적이 됐기 때문에 이 중원 쪽에 공백이 있을 수 있는 에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에버튼의 핵심 중앙 수비수인 브랜스 웨이트 선수가 프리시즌 경기에서 부상을 당해서 이탈이 됐는데 그래도 리옹에서 오브라이언이라는 중앙 수비수를 영입을 했기 때문에 이 오브라이언 선수가 브랜스 웨이트 선수의 공백을 메워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최근에 브라이튼과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무승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난 시즌 두 경기 모두 1대1 무승부가 나왔던 만큼 팽팽했던 것이 바로 에버튼 대 브라이튼 경기 매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최근 브라이튼 상대로 3경기 1승 2무 무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확실히 션다이치 감독이 에버튼에 부임한 이후에 최근에 브라이튼 상대로 강한 면모를 보였던 에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션다이치 감독의 전술을 정리를 해드리면 이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의 말에 따르면은 션다이치 감독이 아직까지도 전형적인 4-4-2 뻥축구를 하는 감독이라고 오해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지난 시즌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션다이치 감독은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지 않고 롱볼을 자주 활용하는 것은 맞지만 번리 시절의 션다이치 감독 때와는 확연히 다른 축구를 에버튼에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원 쪽에 빡빡한 블록을 구축을 해서 간헐적으로 전방 압박도 적극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바로 션다이치의 에버튼이기 때문에 이 전형적인 4-4-2 롱볼 뻥축구를 하고 있다고 오해를 하기 십상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은 풋볼살롱 구독자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강력한 제공권 그리고 강력한 세트피스 한 방을 갖추고 있는 것이 바로 에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로 지난 시즌 통계를 보시면 에버튼이 세트피스 득점이 19골로 아스날의 20골 다음으로 많았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도 강력한 세트피스 한 방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세트피스 실점이 10골로 딱 중간 정도의 수비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에버튼을 상대로 세트피스 상황에서 고전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감독이 교체가 됐습니다. 데제르비 감독이 마르세유로 떠나고 1993년생 젊은 독일 감독 이 파비안 휘르첼러 감독이 부임을 했습니다. 지난 시즌 독일 2부 리그 장크트 파울리를 이끌고 1부 리그 승격을 시킨 굉장히 젊은 감독이고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가장 젊은 감독이 됐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브라이튼이 감독도 젊어지고 이 선수들도 상당히 젊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여름 이적 시장에서도 굉장히 젊은 유망주 공격 자원들을 대거 영입을 하고 있는데 지난 시즌 페예노르트에서 맹활약을 했었던 19살 측면 공격수 민테 선수를 영입을 했고 최근에는 마인츠에서 맹활약을 했었던 독일의 측면 공격수 유망주인 그루자 선수까지 영입을 하면서 확실히 젊고 유망한 공격 자원들을 영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브라이튼이 감독도 젊어지고 선수들도 한층 더 젊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브라이튼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었던 미드필더 파스칼 그로스 선수가 도르트문트로 이적이 됐기 때문에 확실히 랄라나와 그로스가 빠지는 이 중원 쪽이 이 노련미가 다소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도 프리시즌 성적이 일본 투어를 가서 가시마 상대로 5대1 대승, 도쿄베르 상대로 4대2 승리, 이 퀸즈파크 비아레알까지 잡아내면서 깔끔하게 4승을 거둔 브라이튼이기 때문에 이 프리시즌 경기력도 상당히 좋았다고 보시면 되겠고 주요 공격 자원들이 프리시즌에서 득점 감각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경기는 에버튼 상대로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뭐 아니면 도 느낌, 이 감독도 젊고 선수까지 젊기 때문에 이 도박 배팅이 성공을 한다면 브라이튼이 굉장히 돌풍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고 그것이 아니라 시즌 초반부터 젊은 감독과 젊은 선수들이 헤매는 모습을 보인다면 굉장히 안 좋은 시즌을 보낼 수도 있는 이번 브라이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브라이튼을 이끌게 된 휘르첼러 감독을 설명을 해드리면 기본적으로 이 휘르첼러 감독 역시 압박 축구를 구사를 하지만 이 데제르비 감독과는 조금은 다른 것이 데제르비 감독이 굉장히 공격적인 감독이었으나 이 휘르첼러 감독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데제르비 감독보다는 이 수비적인 면모도 강조를 하면서 특히나 세트피스 측면에도 공을 들인다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휘르첼러 감독이 부임을 해서 빠르게 이 브라이튼의 세트피스 수비력을 점검을 했다면 강력한 에버튼의 세트피스 공격에 맞서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양 팀의 전력을 비교를 해봤을 때도 굉장히 팽팽한 모습이 있다는 점에서 승무패가 모두 보이는 경기이지만 이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뉴캐슬 대 사우스햄튼의 경기인데 뉴캐슬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주중 프리뷰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굉장히 조용한 영입시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중앙 수비수 켈리 선수를 본머스에서 자유계약으로 데려왔고 이 첼시에서 측면 수비 자원이자 미드필더인 루이스 홀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이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유럽 대항전 진출이 좌절이 됐기 때문에 다소 이적 시장에서 소심한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어쨌든 기존 에이스 자원들인 이삭이나 앤서니 고든 그리고 미드필더 기마랑이스 같은 핵심 자원들을 지키는 데 주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프리시즌 성적은 4승 1패로 나쁘지가 않았는데 특히나 측면 자원인 머피 선수가 깜짝 4골 활약을 했기 때문에 이 머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뉴캐슬에서 측면 풀백으로도 나서지만 측면 공격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머피 선수의 멀티플레이어 능력이 이번 시즌에도 빛을 발할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 사우스햄튼과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5연승 포함해서 뉴캐슬이 8승 1무 1패 압도적인 상대 전적의 우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적인 통계도 뉴캐슬에게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걸리는 것은 뉴캐슬이 중앙 수비수 보트만 선수가 부상으로 결장 중이고 중앙 수비수 파비안 셰어와 러셀레스까지 부상으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여전히 수비 쪽에 공백이 예상이 되는 뉴캐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뉴캐슬의 전술을 간략하게 살펴드리면 어태킹 트랜지션을 굉장히 강조한다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빠른 공수 전환을 통해서 굉장히 다이렉트한 축구를 구사를 하는 것이 바로 뉴캐슬이고 이 수비 상황에서는 상대 진영에서부터 높은 라인을 구축을 해서 압박을 가하는 것이 굉장히 특징적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러한 전방 압박 기조가 굉장히 취약점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이 이 뉴캐슬이 지난 시즌 기준으로 수비 뒷공간이 상당히 넓어지면서 상대의 역습의 고전을 많이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지난 시즌 역습 실점 통계인데 이 뉴캐슬이 역습 실점이 6골로 프리미어리그에서 두 번째로 많은 역습 실점을 당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승격팀 사우스햄튼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2부 리그에서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1부 리그로 복귀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우스햄튼의 축구를 설명을 해드리면 이 러셀 마틴이라는 감독이 이끌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마틴 감독의 전술이 굉장히 펩 과르디올라, 맨시티 감독 펩 과르디올라 감독의 전술과 유사하다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4-3-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이 쇼패스 게임을 강조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점유를 하는 축구를 구사를 하는데 실제로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난 시즌 2부 리그에서 평균 점유율이 66.1%로 전체 1등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쇼패스 횟수를 많이 가져가면서 점유율까지 높게 가져가는 것이 바로 사우스햄튼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다이렉트 공격보다는 자신들이 점유와 주도를 하면서 느린 지공을 가져가는 것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사우스햄튼의 역습 통계를 보시면 지난 시즌 기준으로 이 카운터 어택 역습에 의한 득점이 0골 단 한 골도 역습에 의해서 넣지 못했던 사우스햄튼이기 때문에 확실히 선수비 후 역습보다는 자신들이 공을 많이 가져가고 있으면서 점유와 주도를 하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오히려 뉴캐슬 입장으로서는 수비 뒷공간이 열리면서 상대의 빠른 역습에 고전을 했던 뉴캐슬이기 때문에 사우스햄튼이 역습의 능력이 없다는 점은 상당히 뉴캐슬에게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반대로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는 전방 압박도 굉장히 빡세게 2부 리그 시절에 가져갔기 때문에 오히려 사우스햄튼이 압박에 의한 수비 뒷공간 노출로 뉴캐슬에게 호되게 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2부 리그에서 역습에 의한 실점이 4골로 적지 않은 역습 실점을 당했는데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역습 실점도 많은 팀이었지만 지난 시즌 기준으로 역습 득점도 8골로 두 번째로 많은 역습 득점을 보여줬었던 역습 공격력이 상당히 날카로운 팀이기 때문에 이 사우스햄튼의 러셀 마틴 감독이 2부 리그 시절에 보여줬었던 점유 축구 거기에다가 왕성하게 전방 압박까지 펼치게 된다면 오히려 뉴캐슬에게 수비 뒷공간이 공략을 당하면서 충분히 뉴캐슬의 빠른 역습에 실점을 하는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이 경기는 전술 상성적으로도 뉴캐슬에게 웃어주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우스햄튼의 러셀 마틴 감독이 2부 리그 시절 보여줬었던 점유 특히나 짧은 쇼패스 축구를 고집을 하게 된다면 자신들의 진영에서 공을 돌리다가 뉴캐슬의 강력한 전방 압박에 오히려 공을 빼앗기면서 뉴캐슬의 압박에 고전을 할 수도 있는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이 경기는 여러모로 뉴캐슬이 구조적으로 유리한 경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3번 경기는 뉴캐슬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노팅엄 대 본머스의 경기인데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17등을 차지를 하면서 극적으로 1부 리그 잔류에 성공을 했습니다. 영입시장을 통해서 중앙 수비수 밀렌코비치 선수를 피오렌티나에서 데려왔고 미드필더 엘리엇 앤더스 선수까지 뉴캐슬에서 영입을 하면서 나름대로 알짜배기 보강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즌 노팅엄 축구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카운터 어택, 역습에 의한 축구가 잘 작동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난 시즌 기준으로 웨스트햄과 함께 역습에 의한 득점이 9골로 가장 많았던 것이 바로 노팅엄이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번 시즌 역시 누누 감독 체제에서 선수비 후 역습 축구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실제 이 누누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 누누 감독이 부임하기 이전에 노팅엄 감독을 이끌었던 이 스티브 쿠퍼 감독과 유사점이 상당히 많은 감독이기 때문에 기존의 선수비 후 역습 기조를 후반기에 받아들였고 이 누누 감독 역시 선수비 후 역습 전술을 골자로 하는 감독이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도 노팅엄이 점유율을 낮게 가져가면서 상대 진영에서 압박을 가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이 내려앉으면서 상대의 압박을 빨아들인 이후에 빠른 측면 자원인 허드슨 오도이나 엘랑가 선수를 앞세운 측면 역습을 통해서 카운터 어택 축구를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프리미어리그 사무국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본머스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지난 시즌 1무 1패 13였고 최근에 본머스 상대로 8경기에서 3무 5패의 승리가 없었기 때문에 이 본머스가 굉장히 천정면모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굉장히 악재가 있는 것이 지난 시즌 본머스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했었던 핵심 공격수 솔랑케 선수가 토트넘으로 이적이 됐기 때문에 이 최전방에서 솔랑케 선수의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여전히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시니스테라나 이 세메뇨 이 클로이베르트 같이 양질의 측면 자원들이 많기 때문에 이 본머스 역시 강력한 측면 공격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이 최전방에서 묵직하게 버텨주면서 득점과 이 포스트 플레이 그리고 세트피스 상황에서 강력한 피지컬을 보여줄 수 있는 이 솔랑케 선수가 토트넘으로 이적이 됐기 때문에 이 본머스가 지난 시즌만큼 골 결정력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노팅엄에게도 충분히 기회가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이라올라 감독 체제에서 굉장히 공격적이고 압박 라인을 높게 가져가면서 주도적인 축구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본머스가 의외로 역습에 의한 실점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2골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본머스가 이 수비 뒷공간이 많이 나오는 전술을 가져갔지만 수비 뒷공간 커버를 효율적으로 해내면서 역습에 의한 실점이 딱 2골로 두 번째로 적었던 팀이기 때문에 역습의 강점이 있는 노팅엄으로서
상대로서는 본머스가 상당히 까다로운 상대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반대로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실점이 굉장히 많아서 세트피스 수비가 상당히 약점이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난 시즌 기준으로 세트피스 실점이 22골로 가장 많았던 것이 바로 노팅엄이기 때문에 지난 시즌 본머스가 세트피스 득점이 11골 있었기 때문에 본머스가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재미를 볼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본머스에게도 승리 가능성이 여전히 충분히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본머스의 핵심 공격수 솔랑케의 이탈에 따른 골 결정력 저하는 노팅엄에게 승리 기회라고 볼 수 있겠고, 노팅엄의 최대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카운터 어택, 역습 부문에서 역습 수비가 상당히 좋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양팀 모두에게 승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4번 경기는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는 웨스트햄 대 아스톤 빌라의 빅매치인데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감독이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에스 감독이 떠나고 이 세비야와 울버햄튼을 이끌었던 로페테기 감독이 부임을 했습니다. 이 로페테기 감독 같은 경우에는 모에스 감독과는 성격이 다른 것이 굉장히 점유율을 높게 가져간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의 코멘트를 보시면 이 로페테기 팀은 굉장히 슬로우 포제션, 속도를 느리게 가져가면서 점유율을 가져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리스크 테이킹보다는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는 굉장히 안정적인 실리 축구를 구사를 하는 면이 이 모에스 감독과 굉장히 비슷한 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다만 다른 점은 이 모에스 감독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을 굉장히 낮게 가져가면서 전형적인 선수비 후 역습 축구를 가져갔지만, 이 로페테기 축구는 점유율을 굉장히 높게 가져가면서 이 주도적인 축구를 하는 것이 바로 다른 점이기 때문에 지난 시즌과는 웨스트햄이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실제 모에스 감독 체제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웨스트햄이 노팅엄과 함께 카운터 어택, 역습에 의한 득점이 9골로 역습 득점이 가장 많았던 팀인데, 이 로페테기 감독 같은 경우에는 선수비 후 역습보다는 공을 오랫동안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골자로 하기 때문에 확실히 이 모에스 감독 시절보다는 웨스트햄이 역습에 의존하는 공격 패턴은 다소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이 로페테기 감독이 공격적인 축구를 하냐, 그것도 아닌 것이 과거에 세비야와 레알 마드리드를 이끌었을 때 131경기에서 181골, 평균 득점이 1.38골에 그쳤기 때문에 오히려 모에스 감독의 1.47골보다 평균 득점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이 로페테기 감독 역시 다득점을 노리기보다는 이 점유를 하면서 안정적인 축구를 구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입 이적 시장에서 수비수 맥스 킬먼을 울버햄튼에서 데려왔고, 도르트문트의 공격수 필 크루그까지 영입을 했기 때문에 영입 시장은 굉장히 잘 보내고 있는 웨스트햄인데, 한 가지 걸리는 것은 이 프리시즌 경기에서 실점이 굉장히 많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프리시즌 3경기에서 8실점으로 수비가 상당히 불안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시즌 개막 이후에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스톤 빌라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우나이 에메리 감독 체제에서 출발을 하게 되는데, 이 아스톤 빌라 같은 경우에도 프리시즌 경기에서 굉장히 수비가 불안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프리시즌 5경기에서 1승 4패, 5경기에서 무려 11실점을 당하면서 웨스트햄 이상으로 프리시즌에서 실점을 많이 했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수비 조직력이 가다듬어지지 않는 양팀의 맞대결이라는 점에서 이 경기는 팽팽한 무승부보다는 다득점이 나오는 승패로 갈리는 승부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스톤 빌라 역시 지난 시즌 기준으로 역습 득점이 7골로 세 번째로 많은 역습 득점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최전방에 와킨스라는 빠른 공격수를 활용을 해서 상대 수비 뒷공간을 침투를 하는 모습이 굉장히 강력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로페테기 감독이 점유율을 높게 가져갈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아스톤 빌라가 구조적으로 역습 강점을 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싶습니다. 지난 시즌 기준으로 아스톤 빌라가 역습에 의한 실점도 딱 한 골로 적었던 팀이기 때문에 이 수비 조직력, 특히나 수비 뒷공간을 커버하는 능력이 굉장히 잘 조직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아스톤빌라 같은 경우에는 핵심 중앙 미드필더인 더글라스 루이즈 선수가 유벤투스로 이적이 됐기 때문에 에버튼에서 영입을 한 수비형 미드필더 오나나 선수가 얼마만큼 중원 공백을 메워줄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팀 모두 프리시즌 경기에서 실점이 굉장히 많았다는 점, 전력 자체가 비슷하다는 점,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감독이 교체가 되면서 지난 시즌 모예스 감독과는 확연히 다른 축구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굉장히 변수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5번 경기는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는 이탈리아 세리에 A 경기인데 제노아 대 인테르의 경기입니다. 제노아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변을 노려보실 분들은 무승부 이변을 추가를 하셔서 무패 투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노아가 지난 시즌 기준으로 인테르 상대로 굉장히 끈적한 모습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인테르 상대로 무승부를 거뒀었던 이 제노아이기 때문에 홈에서는 충분히 저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다만 인테르 같은 경우에는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서 굉장히 알짜배기 영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특히나 FC 포르투에서 공격수 타레미 선수를 데려와서 이 타레미 선수가 프리시즌 기간에 굉장히 많은 득점을 하면서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라우타로 마르티네즈 선수와 더불어서 타레미까지 영입을 했다는 점에서 인테르의 최전방 골 결정력이 지난 시즌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싶습니다. 이 제노아 같은 경우에는 레텍이라는 주전 공격수가 아탈란타로 이적이 됐고, 최근에 공격수 구드문드손까지 이적설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구드문드손까지 이적이 될 경우에는 제노아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보다는 공격력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지난 시즌 주전 골키퍼였던 호세 마르티네즈 골키퍼 역시 인테르로 이적이 됐기 때문에 이 제노아 같은 경우에도 핵심 자원들의 이탈이 적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즌 기준으로 홈에서는 인테르 상대로 1대1 무승부를 거둔 바 있었던 제노아이기 때문에 이 제노아의 프리시즌 성적 4승 1패까지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제노아의 끈적한 축구가 나와준다면 이 무승부의 이변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제노아가 최근에 3경기 기준으로 봤을 때 인테르와의 맞대결에서 2무 1패로 이 무승부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인테르를 상대로 무승부 정도의 이변은 노려볼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6번 경기는 제노아의 단통 패배로 가는데 투폴 추천으로는 무패 투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 분석 일부 마지막 경기는 승격팀 파르마 대 피오렌티나의 경기입니다. 저는 승무패로 지으면서 파르마 쪽 이변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르마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2부 리그 우승을 차지를 하면서 1부 리그로 돌아왔습니다. 1부 리그 승격을 이끌었던 파비오 페키아 감독과 여전히 동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파르마가 조직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나 제가 파르마를 주목을 하는 이유는 이 프리시즌 친선 경기에서 아탈란타 상대로 4대1 대승을 거둔 바 있기 때문에 이 파르마가 상당히 다부진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가장 최근 4경기 피오렌티나와의 상대 전적 역시 3무 1패로 굉장히 무승부가 많았었던 파르마이고, 이 파르마 같은 경우에는 핵심 측면 공격수인 이 데니스 만 선수가 상당히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2부 리그에서 11골을 넣었던 이 만 선수인데, 이 프리시즌 기간에 갈라타사라이 상대로 1골, 아탈란타 상대로 2골 맹활약을 하면서 강팀을 상대로도 3골이나 넣었던 이 만 선수이기 때문에 만 선수를 필두로 한 오른쪽 측면 공격이 상당히 강력할 수 있는 파르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 파르마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측면에 데니스 만 선수가 있다면 왼쪽 측면에는 이 베네디 차크라는 공격수가 있는데, 이 베네디 차크 선수가 발목 부상으로 결장을 하는 것이 굉장히 뼈아픈 이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만 선수와 더불어서 지난 시즌 10골을 넣었었던 이 베네디 차크라는 왼쪽 측면 공격수까지 있었다면 파르마가 자랑하는 좌우 측면 공격이 나와주면서 피오렌티나를 상대로 좋은 경기를 할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졌겠지만, 어쨌든 파르마의 핵심 왼쪽 측면 공격수가 발목 부상으로 결장이 되고
이 주전 측면 수비수 델 프라토 선수가 징계 결장, 주전 수비형 미들필더 에르나니 선수가 부상으로 결장이 되기 때문에 이 주전급 자원 3명이 결장이 되는 파르마라는 점에서 여전히 피오렌티나 정배 가능성도 높은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시즌 감독이 바뀌었습니다. 이탈리아노 감독이 볼로냐로 떠나고 지난 시즌 몬차를 이끌었었던 라파엘레 팔라디노 감독이 부임을 했습니다. 이탈리아노 감독 같은 경우에는 피오렌티나에서 압박 축구를 구사를 했었는데 이 몬차를 이끌었었던 팔라디노 감독 같은 경우에는 몬차에서 점유 축구를 구사를 했던 감독이기 때문에 이 피오렌티나가 지난 시즌보다는 압박 라인이 내려가면서 오히려 이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는 점유축구팀으로 변모를 할 가능성이 있는 피오렌티나이기 때문에 이 감독이 바뀌고 전술이 급격하게 변화가 된다면 이 선수들이 혼란을 느낄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파르마가 좀 더 조직적인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에는 중앙수비수 밀렌코비치 선수가 노팅엄으로 이적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레체에서 중앙수비수 폰그라치치 선수를 영입을 했기 때문에 이 선수단의 구성에도 어느 정도 변화가 있습니다. 특히나 과거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활약을 했었던 데에아 골키퍼가 최근에 소속팀이 없었는데 이 피오렌티나가 자유계약으로 데려왔기 때문에 이 데에아 골키퍼가 부활을 할 수 있을지도 상당히 주목을 끄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피오렌티나 역시 주전 중앙수비수 루카 라니에리 선수가 징계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수비 공백이 있는 피오렌티나가 감독 변화에 따른 전술 변화 그리고 파르마가 프리시즌 아탈란타 상대로 4대1 대승을 거뒀을 정도로 도깨비 면모가 있다는 점, 지난 시즌 파르마가 홈에서는 딱 1패밖에 없었을 정도로 2부 리그 홈 최소 패배였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피오렌티나가 상당히 어려운 경기를 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7번 경기는 승무패 로 지으면서 2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4억 8천만 원이 1월된 축구토토 승부패 51회차 현미경 분석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7경기는 2부에서 다뤄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